네, 안녕하세요. 효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해 파트의 기출 유형 공략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공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부가 독해가 가장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휘력을 이제 막 급격하게 쌓아서 올려나가는 것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만나는 것 수준에서 잘 정리하시고 그 안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하게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문장 배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점을 바꾸시면 훨씬 더 변별을 얻어내실 수는 있지만 독해만큼의 변화를 기대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독해는 실제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공부했는가에 따라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독해 문제의 출제 원리와 우리가 독해를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해 문제는요. 제시된 글을 분석적으로 이해하여 글의 주제 및 세부사항의 일치 여부를 추론하는 문제이고요. 제시된 글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라는 게 어떤 뜻이냐, 뭔가를 엄청 많이 고민해가면서 생각해가면서 이해하라, 이런 의미 절대 아니고요. 써 있는 대로 읽어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한다는 건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자세하게 숙지해내는 것이 우선이고요. 독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분석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숙지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을 충분하게 읽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을 암기하지 못해도 또는 알고 있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문제는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언어논리 총 30문항 중 15문항이 바로 이 독해 파트이고요. 한 문항당 60초라고 역시 시간 제한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문제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중심 내용 물어보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세부 내용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2019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요 세부 유형 물어보는 문제가 주를 이루었었고요. 최근 출제 경향 보시면 가장 높은 출제 비중으로 출제된다는 것, 이것은 꼭 GSAT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해 유형의 두 가지 세부 유형 중 세부 내용 파악하는 문제,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세부 내용 파악하라는 문제가 꾸준하게 출제된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고, 뭐 여러 개의 다양한 주제의 글이 출제된다는 것, 이건 역시 GSAT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페이지에서 1페이지 정도의 글을 우리가 충분하게 쭉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경쟁력이 약한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A4 용지 한 장 정도를 충분하게 읽어내기가 어려운 집중력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의 독해력은 사실 이 정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만큼 충분하게 갖추어져 계시고요. 이전에도 우리가 이런 류의 독해를 안 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푸시면서 뭐 대단한 독해력 자체가 부족하고 엄청난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남들은 다 갖고 있는 나만의 무언가가 부족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수를 덜 받는 게 절대 아니라, 대부분 성적이 좀 아쉬운 분들의 공통점은 쭉 읽어내지를 못하더라.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잘 읽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더라 라는 게 제가 보는 유일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내가 어떤 글이건 간에 A4 용지 한 장 정도를 쫙 자연스럽게 읽어낼 수 있는가, 집중력을 흐리지 않으면서 읽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테스트 해봐야 할 지점이다 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학습 전략 보시면 다양한 분야의 글이 출제되므로 평소에 이렇게 다양한 글 읽어본다, 좋은 얘기이고 감사한 얘기긴 하지만 이제 와서 뭐 브리테니커를 읽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교재 먼저 보실 것을 권하겠어요. 장문이 제시되는 경우 단락마다 소주제 정리하고 각 선택지의 근거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표시하면서 문제 푸는 연습하실 것은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소주제별로 단락별로 정리를 하진 않으셔도 돼요. 이 글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표현이 서툴러도 온전한 문장의 형태가 아니어도 저는 좀 정리해 버릇 하시는 게 많은 제시문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각각의 문제를 풀면서 정답 선택지, 오답 선택지가 어느 부분과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 정리해 두시는 게 정말이지 뭐 세 문제, 네 문제를 푸는 효과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심 내용 파악하라는 문제는 초반 부분과 마지막 부분 읽으면서 정답 찾으실 수 있겠고, 세부 내용 파악하라는 문제는 선택지의 핵심어를 먼저 파악한 뒤에 잘 적용해봐라, 뭐 이런 코멘트인데요.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더 생각해 본다면 선택지의 핵심어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사실 제시문을 다 읽고 이해했을 때에만 선택지에서 핵심어를 골라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독해력이 갖춰지기 전에는 조금 적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그 전 단계를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 그 전에 독해 파트의 본질과 출제 원리에 대해서 잠깐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독해라고 하는 건요. 독해 문제는 독해라고 하는 행위는 해독이랑 다르죠. 네. 해독은 글을 이해해야 읽어져요. 그래서 암호 해독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암호의 원리가 이해가 되어야 그 암호 자체가 읽을 수 있는 글이 되죠. 즉 이해하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하는 시험은 해독 시험이 아니라 그렇죠. 독해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이해하면 돼요. 읽는 행위가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렇죠. 읽는 겁니다. 그런데 독해 문제가 원하는 방식의 읽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읽기와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독해 문제가 원하는 방식의 읽기는 일단 끝까지 다 읽을 것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평소 읽기 행위는 어떠냐면 예를 들어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본다. 그럼 포털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기사를 딱 클릭해요. 클릭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기사를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기사를 한 서너 줄 정도 읽은 다음에 우리는 스크롤을 하고 댓글을 봅니다. 아, 내가 생각한 댓글이 베스트구나. 뭐 이런 걸 뿌듯하게 확인하고 진심으로 그 기사를 읽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읽게 되는 모든 글, 대부분의 글들은 사실상 거의 스케치 수준으로 읽곤 하거든요. 평소 일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글을 못 읽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독해 문제가 원하는 방식의 읽기를 안 한 지가 꽤나 오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이건 간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만큼은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연습을 좀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제시문을 다 읽지 않고 정답을 고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시문을 다 읽지 않고 정답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제시문을 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지금 주어지는 한 제시문 한 제시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다른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읽어내는 연습을 반복하실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읽었으면 이해를 해야죠. 이 독해 문제가 원하는 방식의 이해라고 하는 건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되는 건 다. 이해가 되는 건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읽는 족족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첫 번째 문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두 번째 문단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 번째 단락을 읽을 때는 그저 눈알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거길 아무리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는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집중력 있게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부분에 세부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세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해서 세 번째 단락을 읽는데 방해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설령 세 번째 단락이 또 이해되지 않는다면 걔도 눈알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는 없겠으나 세 번째 단락이 절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세 번째 단락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로 출제된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두 번째 단락이 이해되지 않을 때 심정적으로 그 제시문 자체를 드랍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정확하게 잘 읽어도 얼마든지 변별력 있는 점수는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염두에 둔 연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도 되게 부족하고 스트레스도 막 급격하게 높아지는 시험 상황에서 뭔가 이해가 되는 건 되는 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읽고
분석하고 정확하게 집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연습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어찌됐건 독해라고 하는 것은, 독해 문제는 우리에게 가능한 한 이렇게 읽고 가능한 한 이렇게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을 전제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독해 문제는 결국 여러분에게 어떤 제시문을 주고 너 이거 잘 읽었어? 를 물어보는 문제가 될 텐데, 이런 질문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뭐냐? 바로 그렇죠. 주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푸는 문제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주제 물어보는 형식으로 묻죠. 이런 주제 물어보는 문제가 이 글을 잘 읽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냥 다음 글의 주제가 뭐야? 이렇게 묻기도 하고, 아니면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이 뭐야?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음 글을 가장 잘 요약한 게 뭔지 묻기도 하고요. 다음 글의 제목을 묻기도 합니다. 또는 다음 글의 필자의 의도를 묻기도 하고요. 다음 글의 목적을 묻기도 합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묻건 간에 결국 이런 류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야 그래서 뭔 소리 하고 있어? 이 글의 핵심을 물어본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핸드폰 사용 설명서를 드렸다고 칩시다. 핸드폰 사용 설명서를 다 일일이 주고 난 다음에 읽어보세요 라고 하고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핸드폰 사용 설명에 관한 글이에요 라고 답하실 거고, 그게 주제라는 걸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독자가 열심히 읽은 다음에 이거 핸드폰 사용 설명에 관한 글이네 이러고 딱 덮었어. 그러면 뭔가 섭섭할 거예요. 그게 주제인 것은 그 필자도 인정하겠지만 이 글을 제대로 잘 읽었다면 전원은 어떻게 켜는지, 메시지는 어떻게 보내는지, 또는 뭐 사진은 어떻게 찍는지를 알아야 이 글을 더 정확하게 읽었다고 볼 수 있을 테니까 이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충분하게 숙지했는지를 물어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류의 제시문이 출제되면 여러분에게 야 전원 어떻게 켠대? 메시지 어떻게 보낸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묻곤 하죠. 이런 류의 문제를 일치 문제라고 하는데요. 독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일수록 주제 물어보는 문제는 뭔가 세련되고 깔끔한 문제, 일치 문제는 치사하고 쪼잔한 문제라는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제로 묻는 것이 이 글을 정확하게 잘 읽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과 종류의 제시문이면 주제로 묻는 거고요. 세부적인 정보를 하나하나 물어야 이 글을 정확하게 읽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종류와 내용의 제시문이면 일치로 묻는 것이죠. 출제자가 학생들을 뭔가 약올리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물었다가 저렇게 물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주제 물어보는 문제는 핵심을 물어본다는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면 일치 문제는 뭐 전원이 핸드폰의 핵심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사진이 핸드폰의 핵심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일치 문제의 경우에는 핵심이 아닌 것이 답이 될 수 있는 문제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을 물어보는 문제는 핵심을 물어보기 때문에 제시문 전체를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제시문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화제를 확인하시고, 조금 더 옆에다 적어볼까요? 핵심을 물어보는 문제는 핵심을 물어보기 때문에 제시문 전체를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시문의 첫 번째 문장 통해서 화제를 확인하고요.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정답을 골라낼 거예요.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시문의 마지막 단락이어도 되고요. 우리말은 그러나 이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나, 하지만, 반면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제시문의 중반 이후에 있으면 거기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뭐 이런 고마운 표현이 있으면 거기부터 보시면 되겠고, 이도 저도 없다, 단락도 나누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한 서너 문장 정도를 볼게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부분을 보고 정답을 찾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지막에 주제가 있어서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시문의 주제가 마지막에 있는 경우 있죠. 많죠. 물론. 그러나 제시문의 주제를 마지막에 배치한 구성 방식을 우리는 그렇죠. 미괄식이라고 배웠던 것처럼 미괄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괄식도 있고 중괄식도 있고 양괄식도 있고 병렬식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시문의 주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안타깝게도 다 읽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필자들은
설령 제시문의 주제를 제시문의 초반부에 빡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 글이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어떤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냐면 혹시 이 글이 독자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을까봐, 독자들이 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까봐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뒤로 가면 갈수록 표현이 조금 더 직접적이 되고 조금 더 강력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미괄식 글의 비중이 더 높기도 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 글의 구성 방식이 어떨지는 알 수 없으나 설령 두괄식이라 하더라도, 설령 중괄식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표현이 더 직접적이고 강력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자라는 겁니다. 즉 마지막 부분만 봐도 객관식 문제를 풀 정도의 정보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제가 늘 마지막에 있어서 마지막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제 물어보는 문제의 정답은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지금 이런 방식은 제시문 전체를 읽지 않고 제시문 전체를 읽은 효과를 내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도둑놈심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도둑놈심보를 발휘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정확한 독해가 이루어져야만 정답을 정확히 고를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기만 보면 돼요. 이게 아니라 여기만 봐도 정답률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러한 연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독해 연습, 끝까지 읽어내는 연습, 그 다음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는 연습을 하셨을 때에만 시간을 아껴도 정답률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연습이 충분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풀면서 당연히 전체를 읽는 것보다 정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치문제의 경우에는요. 일치문제는 얘는 시간을 아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핵심이 아닌 것이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디에서 정답을 만들 수 있을지를 짐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는 시간을 아끼지 않는 유형으로 정리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풀면서 제시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선택지에서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다시 돌아가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고 정답을 확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하시고 막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시간 로스 때문에 내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전국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제시문을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외워서 정답을 한 번에 고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시문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제시문을 읽어서 푸는 거고요. 한 번에 읽어지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고 특정 선택지의 내용과 상충되었을 땐 당연히 다시 가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 확인하고 푸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물론 처음에 어떻게 읽었느냐에 따라서 다시 돌아가는 횟수와 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죠. 대충 이런 쪽에 있었는데, 대충 여기쯤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이 글에 대한 집중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는 횟수와 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 어느 누구도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외워서 정답을 맞추는 사람이 없다는 것 다시 기억하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돌아가지 않고 무조건 한 번에 읽고 답을 고르려고 하다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택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답이었나? 이런 얘기가 있었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실상 기억이라고 하는 건 초단위로 급격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답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유형과 시간을 아낄 수 없는 유형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인지하시고 각각의 유형에 맞춰서 연습을 하셔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덜 들인다고 해서 무조건 쉽게 풀린다는 의미 아니고요. 시간을 더 쓴다고 해서 무조건 이 문제가 어렵다는 뜻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문제의 정답률과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 제시문의 사이즈 이런 것들은 사실상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 알면서도 이상하게 뭔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 마음이 훨씬 초조해지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변별력을 얻는 방법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 뒤에 필기 좀 더 할 거니까 잠깐 홀드 하시고 176페이지 문제, 이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일단 보고 오죠.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부분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아름다움에 대한 예술적 경험은 모든 이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제시문의 중반 부분 한번 볼까요? 중반 부분 보시면 우리가 읽을 만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고마운 표현이 제시문의 중반 이후에 있네요. 그럼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나 피카소의 그림에는 여러 개의 시점이 존재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비뇽의 처녀들에서는 여인의 왼쪽 눈은 정면을, 오른쪽 눈은 측면을, 왼쪽 측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코는 오른쪽 측면을 향하고 있다. 즉 단면을 재구성해서 정면, 측면, 위와 아래의 시점 등 여러 개의 시점이 한 화면에 모두 분해되도록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사물을 관찰할 때 우리의 눈은 원근법적 회화처럼 하나의 시점으로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카소의 추상화법이 우리의 시지각적인 행태에 훨씬 더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실적 묘사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피카소의 화면 구성 방식과 그 원리를 알기 전까지 그의 그림이 간직한 아름다움을 지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읽은 내용이 뭐냐면 아름다움에 대한 예술적 경험은 모든 이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피카소의 그림에는 여러 개의 시점이 존재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아비뇽의 처녀들을 보면 정말 여러 개의 시점들이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눈하고는 오히려 더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적 묘사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피카소의 화면 구성 방식과 그 원리를 알기 전까지 그의 그림이 간직한 그 독특한 아름다움, 오히려 우리의 시지각과 더 가까운 그 아름다움을 지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푸실 때 요거 꼭 한번 적어놔 보세요. 내가 읽은 게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시문 전체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제시문을 읽고 선택지에서 답을 고르는 과정에서 주제를 고르라고 하니까 가장 맞는 말, 좋은 말, 정답스럽게 생긴 말들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멋지고 근사한 선택지가 정답이 아니라 늘 그렇게 삐까뻔쩍한 선택지가 주제가 아니라 내가 읽은 게 답입니다. 내가 읽은 내용은 우리는 늘 예술적 경험을, 예술적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우리와 더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의 어떤 시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와 더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 묘사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오히려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선택지 볼게요. 감상자에 따라서 지각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읽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고르는 겁니다. 이 글의 주제가 1번이어서 1번이 답이 아니라 내가 읽은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피카소의 그림이 훨씬 더 우리의 시각과 같은데도 사실적 묘사에 익숙한 사람, 일부의 사람들은 그 감상자에 따라서 지각할 수 있는 아름다움, 그 피카소 그림의 아름다움을 지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니 내가 읽은 내용 그대로 담고 있는 1번 선택지가 정답이라 는데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피카소의 작 아비뇽의 처녀들에 나타난 분해된 시점 그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제시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그 글의 주제는 다른 얘기라는 거고요. 시청각을 통해 공감각적으로 경험하는 회화의 아름다움. 청각, 시청각, 청각 얘기 안 하고 있죠. 고가의 미술작품 경매에서 고려되는 미학적 요소. 내가 읽은 내용이 아니어서 답으로 고를 수가 없고요. 인상파 회화가 지닌 아름다움에 대한 견해의 변화 역시 그런 견해가 달라지는 내용 자체를 내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으로 고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보기에 더 멋지고 근사하고 주제스럽게 생긴 표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절대 그것을 고를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읽은 내용이 이것이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면서 특히 제시문 전체를 읽지 않는 경우일수록 오히려 내가 무엇을 읽었는가에 더 집중하시고 더 확신이 들 만큼 이러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부 내용 파악하는 문제에서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칠판 잠깐 보고 갈게요. 추론이라는 말이 좀 걸리적거리죠.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근거가 있는 생각을 추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추론 문제는 뭔가 더 고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고난도 유형으로 따로 분류해서 강의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추론이 근거가 있는 생각은 맞고, 추론 문제는 우리의 뭔가 생각을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거가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근거가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분필 하얀색인 거 보니까 비싸겠는데? 저 추론했나요, 지금? 저 많은 학생분들께서는 추론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언제 제 추론의 근거가 타당하냐고 물어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 추론의 결과가 참이냐고 물어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추론했어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제가 뭘 생각했죠? 저는 흰색이라서 비쌀 거야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왜 비쌀 거라고 생각했어요? 흰색이기 때문에 비쌀 거야 라고 생각했으니 저는 근거를 들어서 생각한 거거든요. 따라서 제 추론의 근거의 타당성이라든가 결론의 참거짓 여부를 물어본 게 아니라면 저는 추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추론 문제는 다 이와 같아요. 다음 글을 읽고 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다음 글을 읽고 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저 추론을 했어 안 했어? 요 수준에서 묻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근거가 주어집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제시문이죠. 그럼 추론 문제를 다시 한번 번역해보면 제시문을 읽고 한 생각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흥부자식이 12명이다. 뭐 이런 문장이 제시문에 있었다고 칩시다. 흥부자식이 12명이다. 그럼 이 제시문을 읽고 나서 흥부자식이 12명인 걸 보니 아이를 굉장히 조금 낳았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생각할 수 있죠. 기본이 15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적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누구도 그 생각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한 흥부자식이 12명인 걸 보니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았군 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그 생각 자체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러나 이 글을 읽고 나서 흥부자식이 13명인 걸 보니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았군 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분명히 몇 명이라고, 분명히 12명이라고 써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추론 문제는 추론의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나 안타깝게도 어떤 생각을 했느냐는 정답의 근거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시문을 읽고 한 생각이라면 어떤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생각이고요. 제시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한 생각이라면 그 어떤 괜찮은 생각이어도 할 수 없는 생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추론 문제가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인 것은 맞지만 생각의 적절성은 정답의 근거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 남은 변수는 하나, 그것이 제시문을 제대로 읽고 한 생각이냐 제대로 읽지 않고 한 생각이냐만이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추론 문제는 사실상 일치 문제로 치환하시면 됩니다. 추론의 적절성 자체는 정답의 근거로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똑같이 반응 물어보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응의 적절성을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도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응이건 상관없는데 그것이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반응이면 어떤 것이어도 무관하다라는 거죠. 제시문을 읽고 한 유추로 적절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더 고도의 사고력을 물어보는 것 같은 문제도 결국에는 제시문과의 일치 여부만이 정답과 오답의 기준으로서 작용한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모든 문제를 조금 더 심플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모든 유형이, 이 모든 문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묻는다. 그렇죠. 이 글을
잘 읽었는지를 묻는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모든 독해 문제는 독해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으면 풀리고 못 읽으면 안 풀리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이 독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러한 연습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비법들이 있고 수많은 꿀팁들이 있고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런 것들을 헉헉대면서 배우고 익히느라 고생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저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만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으면 다 이해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읽을 수 있다면 모든 정오답의 근거는 다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이지만 이런 추론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푸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일치 문제로 치환하시고 다음 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제시문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플래시몹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날짜, 시간, 장소 등을 정하여 모인 뒤 약속된 행동을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모임이나 행위를 플래시몹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때 참여한 사람들은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지킨 뒤 이내 일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산하고요. 플래시몹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의미 없는 행동을 통해 재미를 추구하는데 플래시몹은 미국 뉴욕주에 있는 센트럴파크 언덕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한국의 경우 강남이나 명동 등에서 행해지면서 널리 알려졌다는 겁니다. 플래시몹이 인기를 끌게 되자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플래시롭이 등장했다. 플래시롭은 플래시몹의 강도질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용어로 플래시몹의 형태로 가장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플래시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전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모인 불특정 다수의 10대 청소년들이 특정 가게를 대상으로 물건을 약탈하고 기물을 파손하며 심지어 그 주변 행인에게 폭행을 가한 뒤 사라지는 플래시롭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미국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는 거고요. 당시 상점 주인과 주변 행인들은 그 수에 압도되어서 저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경찰 측은 플래시롭이라는 명칭이 플래시몹처럼 장난과 같은 행위로 가볍게 인식될 수 있으므로 떼거리 절도 등으로 표현을 정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래시몹이라는 게 이런 거고 플래시롭으로 변질되기도 했고 경찰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구나 라는 것 정도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지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유럽의 각 도시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플래시몹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라는 것, 그렇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뉴욕에 있는 여기에서 처음 시작됐다라는 것 알 수 있으니까요. 2번 보시면 명동에서 플래시몹을 한 사람들은 정해진 행위가 끝나자마자 즉시 흩어졌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플래시몹은 다 한 다음에 곧바로 흩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했고 명동에서 실시했었다라고 하니까 2번 선택지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맞는 말 되겠습니다. 추론을 잘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2번 보시면 플래시롭이라는 표현은 범죄를 가벼이 여길 수 있으므로 지양,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맞는 말. 4번 보시면 사람들이 플래시몹을 하는 이유는 목적 없는 행동이 자신에게 주는 즐거움, 다른 말로 제시문에서는 재미가 있었다, 재미를 느꼈다라는 것이니 역시 제시문과 일치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5번 보시면 10명 이상의 친구들이 모여서 식당을 약탈한다면 이들의 행위는 플래시롭이 아니라 10명 이상의 친구들이 모여서의 문제가 아니라 플래시몹의 형태를 띠고 한 강도질일 경우 플래시롭으로 불리곤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5번 선택지는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추론을 잘못해서라는 어떤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접근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모든 독해 문제는 그저 일치로 귀결된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뭐 이렇게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것처럼 포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일관된 원리로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독해 파트까지 한번 해결해 봤는데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연습 문제 통해서 실전 감각을 기르기는 해야겠으나 무엇보다도 독해의 본질과 핵심이 이것이라는 점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텍스트를 읽건 간에 이와 같이 끝까지 다 읽는 연습, 이해를 충분히 하는 연습 반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